안녕하세요, FP 여러분. 연말, 연초가 기회다. 2025년 연말정산에 대한 이해와 세일즈 컨셉 벌써 세 번째 차시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저희가 연말정산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이해를 해봤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25년도에는 지난해와 어떤 점이 좀 달라졌고 어떤 부분이 확대가 됐는지 또 어떤 부분이 개편되어졌는지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세 번째 시간에는 이러한 내용들을 토대로 우리가 실제로 필드에서 고객을 만날 때 어떠한 컨셉들을 가지고 고객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지를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눠서 여러분들과 시간을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 이 정산 관련된 세일즈 컨셉은 약간 이런 느낌으로 시작을 하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첫 번째는 이런 개념입니다. 똑똑이라는 단어인데요. 매년 초에 이 고객 미팅을 하실 때 여러분들은 어떤 컨셉으로 고객을 만나십니까? 4월 달에 매년 바뀌는 보험료 상승 이슈도 있고요. 관련 금리와 관련된 이슈들 또는 질병과 간병비 또는 여러 화재보험이나 등등 다양한 컨셉을 구상하고 계시겠지만 고객들이 공통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이 뭔가 안에서 계속 거슬리지만 크게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아서 갖고는 있는 그런 궁금증들이 뭐가 있냐면 바로 연말정산에 대한 것 매년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궁금증이기 때문에 이걸 아주 루틴하게 가져가신다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보험을 똑똑하게 세일즈하는 방식으로 바로 연말정산이라는 걸 활용하시기를 바라는데요. 새롭게 바뀐 제도와 이 보험 활용 전략을 절세 기회로 잡는 방식을 얘기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연말정산 관련된 주요 변화를 통해서 절세 전략까지 어떻게 끌고 갈 수 있는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정산, 연말정산과 세일즈 컨셉 관련돼서는 이 빨간색 글씨로 표시해드린 보험상품 이꼴, 이 절세의 지름길이다. 라는 이 단어를 좀 기억해 주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보험 상품과 절세가 어떤 관련이 있을까 싶지만은 사실은 이 보험 상품들의 특징들이나 보종에 따라 세율을 감소시키거나 또는 하다못해 사업비도 줄일 수 있는 상품들이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보험 상품 하나로 이 생명보험이나 건강보험, 연금보험 등 다양한 보험 상품은 보험료 일부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연말정산 시에 세금 부담을 줄이고 의료비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혜택을 통해 실질적인 절세를 할 수 있다는 컨셉으로 고객을 만나는 게 연초에는 무조건 필요한 컨셉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와 더불어서 좀 더 크게 가보면 인생의 재정계획이라고 하는 결국 보험도 재무설계의 일환이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의 재정계획을 잘 해나가기 위해서는요. 보험상품 자체가 길게 보면 세금 절감 효과뿐만 아니라 보험을 통해 내가 또 내 기존의 자금을 지키는 리스크 관리와 자산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고 연말정산을 통해서 세금도 절약하고 미래도 준비하는 효율적인 계획을 수립한다 라는 컨셉을 내가 인지하고 고객을 만나보시면 그것만큼 또 좋은 컨셉이 어디 있을까 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알아봤던 주요 변화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서 컨셉을 좀 잡아보면 소득세율이 조정되어지고 세액공제 항목이 확대됐어요. 어떤 것들이 있었죠? 기억을 더듬어 보면 친환경 관련된 공제가 늘어나서요. 에너지 효율 1등급 전자제품을 사면 10%까지 공제가 되어지고 또 내가 하이브리드 차나 또는 전기차를 구매한 고객을 만났어요. 그러면 최대 몇백만 원씩 또 공제를 받기도 합니다. 또 어떤 것들이 있었죠? 신규 세액 공제로 저희가 받을 수 있는 어떤 디지털 AI와 관련된 내용들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항목도 있었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내용들을 인지하고 있느냐에 따라 고객들에게 조금 더 도움될 만한 혜택들을 전달하면서 상담을 이끌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요, 저소득층을 만나게 됐을 때 우리는 큰 계약보다도 정말 필요한 상품들을 권하게 되죠. 그때 그들에게 이런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공제 한도가 15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확대됐고요. 적용 항목들을 봤더니 부양가족 공제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신용카드 사용 공제에 대한 부분들이 저소득층에게 조금 더 한도를 상향시켜 줄 수 있는 항목이 됐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좀 살기가 힘들 수 있는데 한도 금액이 높여야 연말정산에 대한 혜택에 조금 더 환급받을 수 있는데 가까워질 수 있다라는 내용들. 그 중에서도 가장 여러분들께 포인트가 될 만한 건 바로 보장성 보험료 공제 조건이 변경됐다라는 항목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연간 최대 공제 한도는 보장성 보험 기준 100만 원이죠. 근데 이 100만 원이 올해부터는 150만 원으로 50% 상향 조정되어졌다
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목적을 뭔지 좀 살펴봤더니 국민들의 노후 대비에 대한 부담감을 덜고 민간보험 가입을 권장한다라는 거죠.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필드에 있는 저희 FP님들이 그러셔도 이 힘든 상황 속에서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나라에서도 이제 이 건강보험으로 할 수 있는 항목이 넘어서기 때문에 국민들에게도 민간보험인 바로 저희 이런 생명 손해보험들을 적극적으로 조금씩 재정 계획에 맞춰서 가입을 해라 라고 지금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대효과를 통한 어떤 것들이 있는지 봤더니 50% 상향 조정됐기 때문에 국민들이 보장성 보험에 조금 더 많은 금액을 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장기적으로 국민의 노후 준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노후 준비라는 항목이 보장성 보험과 무슨 상관이야? 그건 연금 보험으로 노후 준비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나라에서 말하는 노후 준비라는 건 실제로 내가 돈을 모아 놓은 걸 아플 때 쓰는 돈으로 써버려서 노후에 쓸 돈이 없어지는 걸 대비하자라는 관점으로 이런 항목들을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노후 준비에 도움된다는 것도 이 항목은 맞는 말이 되어지는 겁니다. 민간보험 활성화, 바로 저희가 생명보험, 손해보험에서 가입하는 이 보장성 보험의 세액공제가 증가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더 활발한 가입들이 조그만 금액으로라도 계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보험에 대한 안 좋은 시각이 있는 고객들이더라도 나라에서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권장한다라는 내용이 공표가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더 공신력 있게 가입을 권유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론, 보장성 보험의 공제 기준의 완화는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세제 혜택과 제공, 노후 대비를 위한 민간보험 가입을 촉진하는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강의안을 만들면서도 굉장히 좀 기쁜 내용이었습니다. 고객들에게 조금 더 자신감 있게 연말정산을 통해서 세일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좀 지우며 설명을 드리면 이 보장성 보험료로 관련된 컨셉들을 조금 더 살펴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죠. 보장성 보험료 컨셉이라는 걸 보면 이제 보장성 보험 추가 공제를 시행안을 통해서 고객이 어떤 보험에 가입을 해야 하는가를 좀 살펴볼 수 있고요. 그리고 보장성 보험료 공제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나요? 라는 질문이 들어왔을 때는요. 이렇게 설명해 주십시오. 보험료 납입 증명서를 준비해야 하고 그리고 보험사 또는 홈택스를 들어가면 충분히 납입증명서를 통해서 조회 가능하니까 걱정하지 말고 제가 도와드릴게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보험을 쭉 볼 수 있는 관련 어플들을 통해서 증권분석도 좀 도와주시고요. 그걸 통해 보험료 납입증명서도 제출할 수 있게 도와주시면 조금 더 짜임새 있는 상담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이렇게도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연말정산 보험과 함께 준비하세요 라는 내용으로 연말정산 하는데 보험이랑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고객들에게 왜 아니라고 생각하시죠? 세액공제에 대한 내용들도 있고요. 그리고 리스크 관리가 또 되어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도 도움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재정계획에도 충분히 보탬이 되는 것이 연말정산, 즉 연초부터 새로운 계획과 함께 저와 함께 매년 연말정산 혜택도 꼼꼼하게 준비하면서 그것들이 결과적으로는 내 재정계획과 노후 준비에도 보탬이 되는 시작점이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보험으로 연말정산과 연계지어서 얘기할 때 고객에게 맞는 상품들 어떻게 찾으면 됩니까? 똑같은 내용이지만 좀 구체적으로 풀어보면 개인별 재정 분석이 필요하겠죠. 고객의 소득 수준과 재산, 가족 구성원 등을 고려해서 인적공제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이제 각종 소득공제, 세액공제 얘기를 하면서 그 금액에서 산출된 금액으로 보험을 합리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거고요. 세액공제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맞춤형 상품이라는 걸 추천할 수 있는 것도 이 두 가지가 플러스 되면 결국 고객들에게 이런 공제 항목들 그리고 소득 수준에서 이만큼 맞벌이로 쓰고 계시고 교육비 이만큼 쓰고 계시고 의료비가 있고 부양가족이 있고 이런 내용들을 듣고 보니까 고객님한테 적합한 상품은 바로 이겁니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결론으로 도달할 수 있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여러분들께 나눠드리고 싶은 첫 번째 컨셉이다. 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바로 직군에 대해서 한번 분류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성별만 다른 게 아니라 나이와 직업이 모두 다 다릅니다. 전문직이신 분들도 있고요. 의료직, 또 이제 워킹맘이신 분들, 또 사대보험을 떼는 일반 직장인이신 분들도 있고 공무원도 있고 프리랜서도 있고 여러 종류의 직업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제가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특정 직업군에 대해서 꿀팁을 찾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그거에 맞는 연말정산 플랜을 세워드리는 게
좋은데요.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워킹맘,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죠. 이 워킹맘을 상담할 때 이런 자료를 한번 활용해 봤어요. 워킹맘의 육아휴직과 연말정산은 어떻게 혜택을 받게 됩니까? 육아휴직 급여도 연말정산과 관계가 있을까? 연말정산을 한다면 내가 직접 할까? 아니면 배우자의 내가 쉬고 있는 거니까 부양가족으로 분류가 되는 걸까? 육아휴직은 말 그대로 휴직이고 퇴사가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는 연말정산하는 게 맞다. 육아휴직 기간도 근로기간이기 때문이다. 이때는 총 급여가 얼마냐에 따라 본인이 독립적으로 할 수도 있고 또 배우자가 하는 게 조금 더 세제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내용인 거고요. 한번 좀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 그러니까 세금을 떼지 않는 근로소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즉 세금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육아휴직 급여는 연말정산과는 무관합니다. 너무나 명쾌한 대답이죠. 하지만 고객들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총 급여가 500만 원이 넘으면 연말정산 대상이 또 되긴 한답니다. 육아휴직 급여 외에 회사로부터 받은 급여가 육아휴직의 급여 외에 추가로 500만 원을 추가로 받을 만한 항목들이 예를 들어 있다 쳤을 때 500만 원 이상이라면 연말정산 대상이기 때문에 월급이 300만 원 이상인 직장인이 3월부터 12월까지 육아휴직 기간이었고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 급여 외에 다른 소득이 없었다면 1월과 2월에 받은 총 급여가 600만 원이므로 연말정산을 해야 된다. 결과적으로 500만 원 미만이거나 육아휴직 급여만 발생했다면 배우자의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등록했을 때 별도의 연말정산이 필요 없게 되니까 내 아내가 매달 받았던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물지 않아도 되는 굉장히 감사한 상황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거를 혹시나 워킹맘인 분들이거나 육아휴직인 분들이 있거나 또는 육아휴직에 들어갈 만한 예상이 몇 년 뒤에라도 있다면 그분들에게 이런 내용들을 먼저 얘기하시면서 그들에게 신뢰도를 얻는 것 또한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중에 만약에 맞벌이 연말정산을 어떻게 합니까?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라면 어차피 부양가족으로 등록이 되기 때문에 육아휴직자가 사용한 카드 금액 등은 배우자 공제 받을 수 있다. 근데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요. 중요한 내용은 연말정산 대상이긴 하지만 소득 금액이 극히 적기 때문에 기본적인 공제만으로도 세금이 적거나 환급까지도 가능하다면 굳이 연말정산 공제를 받으실 필요가 없고 자녀 공제나 카드 사용 등 소비 지출을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제가 두 번째 차시 때 이 맞벌이 부부에 대한 내용들을 좀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이 맞벌이 부부에 대한 카드 공제 사용처럼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부모님이 이제 연령에 따라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부모님이 60대가 아니면 공제받을 수 없다는데 사실입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대부분의 고객분들이 우리 부모님이 정말 나이가 60세, 65세 이상이고 해야지만 뭐 그렇게 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가 되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의료비 공제 항목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그러니까 부모님이 내 부양가족이어야겠죠, 기본적으로. 부양가족의 연령 요건, 소득 요건과 상관없이 공제가 되고요. 부모님 연세가 50세의 젊으신 분이어도 소득이 100만 원 이상이라고 해도 공제가 가능하다. 또한 부모님의 소득 요건만 충족되면 60세 미만이어도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에 대해서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도 재밌는 내용이었고요. 사업자 등록이 있어서 공제를 못 받아. 그러니까 돈을 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나라에서. 우리 아버지 실제로 그렇지 않은데. 그렇진 않습니다. 틀린 말이고요. 사업자 등록 여부와 공제 여부는 별개의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 사업 매출이 1억인데 비용이 1억이라 그래서 소득 금액이 100만 원이 안 되는데 나가는 돈도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매출과 나가는 돈을 계산했을 때 플러스여야 매출인데, 소득인데, 1억의 매출이 있었지만 사업을 운영하느라 1억 2천 써서 사실 올해 마이너스야. 이러신 분들, 사업자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계산해서 공제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고요. 참고로 일반 직장인이에요. 총 급여가 500만 원을 넘지 않는 한 기본공제 대상자가 또 될 수 있다라는 꿀팁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우리 아버지 사업하시는데 나이는 많지만 사업하시니까 내가 뭔가 공제해드릴 게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 더 살펴보면 기본 공제 대상이 아닌 배우자는 어떤 공제 항목들이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배우자가 공제 대상이 아닌 거죠. 총 급여가 500만 원을 초과해 기본 공제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알아두어야 될 내용이 있대요. 먼저 의료비의 경우 배우자를 위해 지출했다면
기본 공제 대상은 아니에요. 아내도 돈을 버니까. 하지만 공제가 될 수도 있다고 하고, 왜냐면 아내 카드를 그때 급히 안 가져온 거예요. 아내 병원비를 써야 되는데. 그래서 제 카드를 긁었는데 그걸 증빙만 하시면 아내에 관련된 내가 직접 의료비를 쓴 걸로 공제가 된다라는 거고, 단 교육비에 대한 공제는 배우자를 위해 지출했다 하더라도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기부금 역시 배우자가 지출한 것이 본인이면 공제받지 못하고, 신용카드 소욕 공제는 100만 원이 중요하기 때문에, 요건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소득이 있는 배우자가 사용한 금액은 배우자만 공제될 수 있다. 즉 의료비만 확실히 내 배우자를 통해 한 거라는 것이 증빙되면 가능하지만 나머지 내용들은 좀 쉽진 않다라는 내용들이 팩트인 겁니다. 의료비 되니까 다른 것도 되겠지라고 오해하실 만한 분들이 있을까 봐 설명을 좀 드려봤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런 컨셉들도 있을 수 있어요. 아주 간단한 내용이지만 최초 시작 자체를 연말정산으로 시작해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스크립트를 한번 쳐봤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고객님, 1월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이 됩니다. 이번에 디지털화, AI화로 사실 내용을 매년 하는 연말정산이지만 이번엔 제가 좀 고객들을 만나 드릴 얘기들이 좀 있더라고요. 정보가 좀 되실 거고요. 그리고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서 연말정산 환급금 또는 추가 세금 조회도 가능합니다. 제가 새롭게 링크를 하나 보내드릴게요. 이 링크를 한번 보시고 한번 쭉 해보시다가 내가 충분히 다 신고가 된 게 맞나? 그리고 관련해서 내가 추가 더 얻어서 추가로 증빙할 만한 내용들로 연말정산을 조금 더 혜택을 볼 수 없나? 이런 궁금증이 있다면 언제든 저에게 연락 주십시오. 그리고 다음 날이나 2, 3일 뒤에 연락해 보십시오. 고객님, 제가 말씀드렸던 연말정산에 대해서 확인해 보셨습니까? 환급금이 생각보다 적거나 또는 추가로 세금을 내실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두 가지 답이 있겠죠. 네! 라고 하면 어떤 부분이 누락되었는지 제가 조만간 찾아뵙고 한번 설명드릴 테니 이런 서류들을 좀 준비해서 저랑 같이 2, 30분 정도 미팅을 나눠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2025년 연말정산부터는 제가 최신 자료를 통해서 관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환급 금액을 높이실 수 있는 상담을 진행해 드릴 테니 조만간 한번 뵈면 어떨까요? 라는 내용의 스크립트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연말정산이라는 키워드를 통해 도움을 드려서 내 담당자는 보험 세일즈를 하는 사람이지만 확실히 재무적으로도 또 연말정산적으로도 많이 알고 있구나, 더 신뢰가 가네, 소개를 좀 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상담을 해보시는 것 또한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결국 이 보험 세일즈는 매달 또는 계절 또는 특정 어떤 행사들과 함께, 나라의 정책과 함께 계속적으로 컨셉을 만들어 내야지만 톱니바퀴가 돌아가는 일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매년 초에 반드시 일어나는 국가 이벤트인 연말정산은 꼭 잘 연결해 보십시오. 세제 혜택을 강조하고 맞춤형 상품을 제안하는 것들이 있고요. 결국엔 장기적으로 재정 계획과 연결돼서 저희가 루틴하게 계속적으로 고객을 만날 거리가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고객들에게 연말정산을 준비할 때 어떤 것들에 대한 마무리를 하시면 좋냐면, 서류 준비하시는 거 도와드릴 거고 공제 항목 제가 알려드릴 건데요. 결과적으로는 저 같은 전문가를 만나서 상담받고 좀 규모가 크신 고객들이라면 제가 저희 담당 세무사를 연결하는 서비스까지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라는 걸로 고객들에게 어떤 느낌입니까? 이 연말정산이라는 것 자체가 정말 사실은 국민의 절반 이상이 수십 년간 매년 초마다 하고 있는 어떤 무슨 세금 이벤트, 금융 이벤트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건데요. 우리는 이 연말정산 이벤트를 가망 고객들 한 해의 재무 상황을 정리하고 내년을 준비하는 루틴한 상담 컨텐츠로 활용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보다 전문적이면서 객관적인 자료로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먹히는 컨설턴트로서 자리매김할 것이다 라고 믿고 있습니다. 바쁜 영업 환경 속에서 정말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틈틈이 연말정산 그리고 세금 관련된 거를 학습을 하시면서요, 또 상담에 녹여내는 노력을 조금만 해보신다면 확실히 달라지는 상담 실력을 경험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그럴 때 늘 우리 FP 파트너즈를 찾아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총 3차시에 걸쳐서요, 연말정산에 대한 개념과 그리고 변화된 내용들, 관련된 세일즈 컨셉까지 알아보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 2025년 이러한 내용들이 도움 되셨기를 바라고, 시작하는 시간들 속에서 늘 멋진 계약, 좋은 고객들 많이 만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